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병원 성모의원은 겉보기엔 평온했어요. 하지만 3층 특실에서는 매일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놈이 여기 있어. 내 딸을. 72세의 장인국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간병인들은 이미 익숙해진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의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장인국은 한때 육군 대령까지 지낸 군인 출신이었어요. 퇴역 후에도 군인 특유의 위엄을 잃지 않아서 병원 직원들은 모두 장군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 하은은 달랐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은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마지못해 찾아오는 면회였죠. 39살의 하은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면서 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장인국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반가워했지만 하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약은 잘 드세요? 간병인분이 잘해드리고 있나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하은은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죠. 장인국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다들 잘해주고 있다. 너도 몸조리 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은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바쁜 일이 있어서요. 하은이 돌아서자 장인국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딸을 붙잡을 용기는 없었죠. 그날 밤 장인국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놈이 내 딸을. 아니야, 안 돼. 간병인이 깨워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장군님, 괜찮으세요? 또 그 꿈 꾸셨나 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물 좀. 장인국은 물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20년 전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딸 하은이 사관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던 그때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냐? 그냥 다른 길을 가보고 싶어요. 하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장인국은 그때 딸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장인국은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딸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만 갔어요. 병원 복도에서는 야간 간병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장군님,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맞아. 매일 밤 똑같은 소리만 하시잖아.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쉿,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군인 출신이시잖아. 하지만 그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요양병원 안에 과거의 어둠이 똑같이 누워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은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버지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죠.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현관 앞에 섰는데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인 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봉투를 뜯는 하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깔끔한 손글씨로 쓰인 몇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장하은 씨께 그 사건의 진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경남, 지금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경남.
그 이름을 본 순간 하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사관학교 입학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이름이었죠. 아니야, 안 돼. 하은은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1999년 3월 사관학교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경남은 선배 간부의 아들로 캠프 보조요원으로 참가했죠. 하은보다 3살 많은 21살이었어요. 후배들 잘 부탁해. 특히 여자애들 말이야. 박경남은 다른 남자 선배들과 함께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하은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군대 선후배 사이의 농담쯤으로 여겼죠. 그날 밤이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야, 장하은. 나 좀 도와줄래? 박경남이 하은을 별도의 텐트로 불렀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뭘 도와드릴까요, 선배님? 별거 아냐. 그냥 그때부터의 기억은 하은에게 지옥 같은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박경남과 그의 일당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선 것이었죠.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은의 애원은 무시당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잔인하게 굴었죠. 다음 날 하은은 캠프 지휘관에게 신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이었죠. 장 대령님 따님이시죠? 박 원사님 아드님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지휘관의 말투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박경남의 아버지는 부대 내에서 실세였고 하은의 아버지 장인국은 그보다 직급이 높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부족했죠. 딸아,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마라. 군대 체계상 별일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하은에게 아버지 장인국이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죠. 별일 아니었다고요? 아버지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 일로 평생 군인의 길을 포기할 거냐?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하은은 그날 해외 유학을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이 가족과 함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 다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악마 같은 놈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성모의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남이라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잠깐만요. 네, 계십니다. 4층 특실에 계시는데요. 전화를 끄는 하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층 특실이라고? 아버지는 3층인데? 더욱 충격적인 건 박경남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병실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20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지금? 다음 날 오전 하은은 성모의원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찾아온 거였죠. 아버지를 면회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 하은 씨, 이번 주에 또 오셨네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혹시 4층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계신가요? 4층은 VIP 특실이에요. 보통 사회 유력 인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를 잠깐 보고 나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은아, 벌써 왔네? 이번 달엔 일찍 왔구나.
장인국이 반가워했지만 하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박경남 생각뿐이었죠. 아버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은은 자리를 뜨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3층보다 훨씬 호화로웠어요. 카펫도 두껍고 벽지도 고급스러웠죠. 특실 402호, 402호. 하은이 복도를 걸으며 확인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찾으시는 곳이라도 있으세요? 돌아보니 간호사였어요. 하은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 네. 친구 아버지를 뵈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경남이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박 원사님이시군요. 403호에 계세요. 그런데 면회는 미리 허락받으셔야 해요. 원사님이라고요? 하은이 되물었어요. 박경남의 아버지가 원사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박경남 본인도 그렇게 불린다는 게 이상했죠. 네, 박 원사님도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구분이세요? 박 원사님은 면회객이 거의 없으신데. 하은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네, 옛날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리려고. 그러시면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4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박 원사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안에서 나온 목소리에 하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나고 있었죠. 장하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문이 열렸죠. 하은아, 정말 너냐? 박경남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42살이 된 그는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치매 환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랜만이다. 들어와. 하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갈 순 없었죠. 병실 안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고 심지어 간이 주방까지 있었죠. 앉아. 차라도 한잔 할래? 박경남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 이거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래.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경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하은에겐 소름 끼쳤죠.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치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나는 정정해. 다만 좀 예민해져서 여기서 쉬고 있는 거야. 박경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지? 누가 알려줬어?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익명의 편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원사님, 병원장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박경남이 하은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자. 하은이 나가려는데 박경남이 뒤에서 속삭였어요. 그런데 하은아, 예전 일 때문에 온 거야?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장실에서 나오는 박경남을 봤어요. 병원장이 그에게 극진히 인사하고 있었죠. 박 원사님,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박경남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병원 로비에서 하은을 발견한 병원장이 다가왔어요. 어머, 하은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장군님 면회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원장님, 4층에 계신 박경남이라는 분은 어떤 환자세요?
병원장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아, 박 원사님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아주 오래된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치료 중이세요. 하은 씨도 상처는 모두 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하은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상처를 잊으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하은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하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박경남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하은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입가에 비린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경남의 비린 미소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죠. 무엇보다 병원장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은은 오래전 명함을 뒤적거렸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이 눈에 띄었죠. 김성철 변호사 육군 법무감실. 김성철은 하은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군 법무장교 출신이었어요.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하은이 유학을 떠나기 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서둘러 김성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하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김성철은 예순이 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변호사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예전 그 일 때문인가요? 김성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박경남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박원사 아들. 그때 일로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어요. 김성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있나요? 뭔가 이상해요. 박경남이 지금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혀 아픈 것 같지 않거든요. 김성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사무실 한쪽 서고에서 먼지가 쌓인 박스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예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폐기됐다고 하지만 박스를 열자 두꺼운 파일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당시 내부 감찰 기록이에요. 당신 아버지, 인국 대령님이 편을 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땐 박원사 집안이 너무 강했어요. 김성철이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당시 조사 결과서인데 하은이 문서를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장하은의 진술 박경남 외 3명이 공동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 실시. 3명이라고요? 박경남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박경남 단독 행위로 축소됐어요.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죠. 하은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해졌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거예요. 김성철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정신과 소견서 피해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임.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높음. 망상이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소견서 자체가 조작된 거예요. 당시 정신과 의사는 군 간부의 압력을 받았어요. 김성철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봐요. 원본 소견서와 수정된 소견서가 다 있어요. 원본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PTSD 증상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당한 일이 모두 사실이었는데도 다 덮어버린 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김성철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어요.
박경남 외 공범들의 신상 정보 및 현재 소재. 문서에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경남, 이재훈, 최민수. 이재훈은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고 최민수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모두 승승장구하며 살고 있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런데 변호사님, 이걸 왜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지만 김성철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자료들로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말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어요. 게다가 이런 조작 증거가 있다면 그때 김성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김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은 씨, 박경남이 어젯밤에 죽었대요. 뭐라고요? 하은이 소리쳤어요. 성모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다약물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은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하필 지금 죽었을까요? 김성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군가 박경남을 입막음한 것 같아요. 하은 씨가 어제 병원에 갔다 온 게 알려졌나 봐요. 하은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어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해 두세요. 김성철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 하은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박경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새벽 5시 하은은 성모의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고 4층 복도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 하은 씨, 큰일 났어요. 박 원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잠깐만요. 경찰이 조사 중이라 자세한 얘기는. 그때 사복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세요? 저는 옛날 아는 사이예요. 어제 면회 오신 분이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하은은 경찰관을 따라 별실로 갔어요. 고인과 언제부터 아셨나요? 20년 전 군대에서 알게 됐어요. 어제 만났을 때 고인의 상태는 어땠나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가셨죠?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 적더니 말했어요. 일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세요. 하은이 나오자마자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 씨,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원장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 원사님이 어젯밤 10시경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간병인이 발견했는데 이미 수면제를요? 그분이 불면증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처방해 드렸어요. 하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원장님, 혹시 어젯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경찰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대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녹화가 안 됐대요. 시스템 오류래요. 하은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너무 교묘한 우연이었거든요. 원장님 박경남, 박 원사님 병실을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서. 그럼 나중에라도요. 병원장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조사가 끝나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은은 아버지 병실로 갔어요. 장인국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아버지.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자 장인국이 눈을 떴어요. 하은아, 또 왔네? 네. 아버지, 4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장인국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4층? 왜? 박경남이라는 사람이 어젯밤에 죽었어요. 순간 장인국의 눈이 또렷해졌어요. 치매 증상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박경남이 죽었다고? 네. 수면제 과다 복용이래요. 장인국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왜 우세요? 하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다. 장인국이 하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박원사가 부대에서 실세였어. 나는 계급은 높았지만 정치적 힘이 없었지. 그래서 저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이미 해외로 떠나버렸고. 장인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줄곧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하은은 아버지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후 3시 병원장이 하은을 찾았어요. 하은 씨, 박 원사님 병실 구경하실래요? 403호 병실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청소까지 마친 상태였죠. 여기가 고인이 발견된 곳이에요. 침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장님, 박 원사님 약은 누가 관리했어요? 간병인이 했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어떻게 과다 복용을 했을까요?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간병인은 평소대로 약을 줬다고 하는데. 하은이 화장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원장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통 안에 작은 주사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박 원사님은 주사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데.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이걸 경찰에서 못 봤나요? 글쎄요. 어떻게 놓쳤을까요? 하은은 휴대폰으로 주사기 사진을 찍었어요. 원장님, 이 주사기 분석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경찰 일이니까. 병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원장님, 여기 청소 다 끝났는데. 아, 네. 수고하셨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하은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박 원사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네, 그런데 왜요?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거든요. 병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주머니, 그만. 11시쯤에 간병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걸 봤어요. 흰 가운을 입었는데 의사 선생님이었나 보죠. 병원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니요, 얼굴을 봤는데 의사가 아니었어요. 좀 무서워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은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주머니, 그 사람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병원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일이 있으시니까 이만 가보세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나간 후 병원장이 하은에게 말했어요. 하은 씨, 이 일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박 원사님도 복잡한 사정이 있으셨거든요.
괜히 파헤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하은은 확신했어요. 박경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죽인 거였죠. 그날 밤 하은은 병원에 남기로 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죠. 사실은 박경남의 죽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밤 10시 장인국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하은아, 아직 안 갔네? 네,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요. 장인국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하은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경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 장인국이 하은 앞에 앉았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놈을 죽이고 싶었어. 정말로. 하은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해외로 떠난 후에도 아버지는 계속 그 일을 조사했어. 박 원사한테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 장인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4월 아버지가 박 원사 집에 찾아갔어. 무릎까지 꿇었지.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그래. 제 딸을 욕보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박 원사는 코웃음만 쳤지. 장인국의 주먹이 떨렸어요. 대령님, 애들 장난인데 뭘 그러세요? 요즘 여자애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더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이 장난이라고? 그럼 당신 딸한테도 똑같이 해봐도 장난이겠네. 라고. 장인국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랬더니 박 원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대령님, 저희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셋이거든요라고 하더라.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네요. 그뿐만 아니야. 박 원사가 협박도 했어. 대령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대령님 전속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라고. 하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장인국이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이거 봐. 수첩에는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박경남과 그 일당들을 조사한 기록이야. 하은이 수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경남 마이너스 1999년 4월 군법회의 무혐의 처리, 이재훈 마이너스 2000년 1월 국방부 전속, 현재 기획예산과장 최민수 마이너스 2000년 3월 전역 후 대우그룹 입사. 아버지가 이걸 다 조사하셨어요? 그래. 그놈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는지 지켜봤어. 너무 화가 나서 장인국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놈들 뒤에는 더 큰 배경이 있었거든. 무슨 배경이요? 박 원사의 형이 국정원 간부였어. 이재훈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최민순애는 재벌 일가였지. 아버지 같은 일개 대령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 하은은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장인국이 수첩 뒤쪽을 넘겼어요. 여기 봐. 2000년 5월 박경남이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기록이 있어. 또요? 그래. 그때 피해자가 민간인 여성이었는데 역시 무마됐어. 그 여성은 협박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 하은은 박경남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아버지가 복수하겠다고 말하면 내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어.
장인국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놈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지 말고. 하지만 전 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하은아. 아버지가 서툴렀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병실 앞에서 멈춰섰죠. 누가 오는 것 같은데. 하은이 문 쪽을 보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장군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뒤에 한 남자가 따라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장군님, 이분은 이재훈 국방부 과장님이세요. 하은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수첩에서 방금 본 그 이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이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재훈, 너냐? 장인국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따님도 계시니. 이재훈이 하은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박경남 일로 왔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까 봐서요. 오해라고? 네. 박경남이 갑자기 죽어서 혹시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정리하러 왔어요. 이재훈의 말투가 협박조였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은이 끼어들었어요. 장하은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이재훈이 하은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도 그때 있었죠. 그때요? 무슨 그때 말이에요? 이재훈이 시치미를 뗐어요. 20년 전 그 일 말이에요. 아, 그 일요. 참 오래된 일이네요. 하지만 그건 이미 다 해결된 일 아닌가요? 해결됐다고요? 조작과 은폐로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재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장하은 씨, 조심해서 말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명예훼손인가요? 그때 장인국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재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대령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조언해드린 것 뿐이에요. 이재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박경남도 죽었으니까 이제 과거 일은 모두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하은은 확신했어요. 박경남의 죽음에 이재훈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재훈이 떠난 후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버지, 저 이제 싸울 거예요. 하은아, 너무 위험해.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아버지도 20년 동안 혼자 싸우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하은은 김성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당장 만나요.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김성철과 함께 국정감사로 유명한 김민정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김민정은 군내 성범죄 척결에 앞장서온 정치인이었죠. 의원님, 20년 전 군대 내 성범죄 은폐 사건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20년 전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하은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성철이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죠.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큰 문제네요. 김민정 의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특히 이재훈이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야겠어요. 의원님, 그런데 박경남이 어제 갑자기 죽었어요. 뭐라고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래요. 하지만 저는 타살이라고 확신해요. 김민정 의원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일단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해보죠. 언론에도 제보하고. 의원님, 저 직접 기자회견 하고 싶어요. 직접요?
그러면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이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각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은입니다. 오늘 20년 전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은폐 사건을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죠. 1999년 3월 저는 사관학교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캠프에서 박경남 외 2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배경 때문에 사건은 은폐됐습니다. 박경남의 아버지는 부대 실세였고 공범인 이재훈은 국회의원 아들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김성철 변호사가 나서서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당시 내부 감찰 기록과 조작된 정신과 소견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됐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폭로하시는 거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경남이 사흘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자 누군가 그를 입막음한 거예요. 타살이라는 뜻인가요? 네. 병원 CCTV도 그 시간대만 사라졌고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기자회견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은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피해자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들 뿐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재훈이었어요. 잠깐만요.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기자들이 일제히 이재훈을 향했어요. 저는 국방부 이재훈입니다. 방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네. 저는 그런 일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장하은 씨를 도우려고 했어요. 하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2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그때 김성철 변호사가 문서를 흔들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 이름도 명시되어 있고 당시 진술 조작에 가담한 기록도 있어요.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조작된 문서일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성철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2000년 5월 당신이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기록이에요. 그때도 아버지 힘으로 무마했죠?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재훈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하은이 소리쳤어요. 20년 전에도 도망갔잖아요. 이번에도 도망갈 거예요? 이재훈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장하은 씨,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명예훼손인가요?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이재훈 과장, 박경남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이재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답변하세요. 박경남을 만난 적 있나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재훈이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기자회견 후 하은은 김민정 의원과 함께 성모의원으로 향했어요. 의원님, 병원장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박경남 죽음을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에게 물으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병원장이 구속됐어요.
박경남 씨 살인 혐의로요. 하은은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정말요? 네. 박경남 씨에게 독성 약물을 주사한 정황이 드러났대요.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병원장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왔고요. 하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군대 내 성범죄 은폐 사건, 20년 만에 진실 밝혀져. 국방부 고위직 이재훈,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하은은 아버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생했다, 하은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장인국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건이 폭로된 지 한 달 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재훈은 살인 교사 및 성범죄 은폐 혐의로 구속됐고 최민수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죠. 하은아, 오늘 퇴원한다. 장인국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건이 해결되면서 그의 치매 증상도 놀랍게 좋아졌거든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전에 사뒀던 전원주택 있잖아. 거기서 조용히 살려고.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함께 살까요? 장인국이 놀라며 딸을 봤어요. 정말?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원주택은 경기도 양평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하은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왜? 아직 늦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장인국은 딸이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은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라.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하은은 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20살 대학생 피해자가 하은에게 말했어요. 용기가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저도 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은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자신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장인국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었죠. 아버지, 병원 가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하은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석 달 정도. 하은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병원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은아, 아버지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인국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잖아. 명예와 체면만 생각했지. 내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이제 알면 됐어요. 하은아,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혼자 외롭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할 일이 있거든요. 하은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거든요.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장인국이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하은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군 시절 동료들도 있었지만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많이 왔죠. 언니, 조의 표예요. 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를 치른 후 하은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20년간 박경남과 그 일당들을 추적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버지도 나름대로 싸우고 계셨구나. 하은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발견했어요. 하은아,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야. 내가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듬해 봄 하은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자신의 저축을 모두 투입했죠. 언니, 센터 이름이 뭐예요? 나비날개요. 나비날개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39살 하은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죠. 전원주택 창가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하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그렇게 하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